받으셨구나. 저만 받은 줄 알고 자랑하려고 들고 왔는데 다들 가지고 계시네요. 아, 예. 아, PPT를 사용한 게 저밖에 없구나. 아, 네. 여기 다 아실 것 같아요. 대성마을백의 김절망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PPT가 나오기 전에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이번 수능 뭐 거의 불수능. 불수능이라는 말로도 사실은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살살 나오고 있네요. 이번 이 수능은 그 전 역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수능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1학년도에 이 당시의 수능은 이제 국어죠, 국어. 이 당시의 국어는 불수능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그마 수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일부 수능이었는데 이때 1구 수능에서의 1등급의 등급 컷 1등급을 만들었던 그 점수에 거의 비견될 정도의 수능이 지금 올해 수능입니다. 혹은 이때의 1등급 점수 컷보다 더 낮은 점수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번 수능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수능을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대한민국 뭐 최고의 이제 학원의 메카죠. 정말 그 대형 학원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 어떤 학원가에 계시는 이제 전문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과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구나.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그럼 학생들은 정말 얼마나 막막하고 암담했을까?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선제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대체 왜 이번 수능이 이렇게 어려웠을까?입니다. 정말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수능은 대체 왜 어려웠을까? 혹시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1호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반영됐던 첫 해의 수능이 이 1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죠. 1호 개정 교육과정 반영되면서 2일 수능, 이때 수능이 끝나고의 분위기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1년 전이죠. 1년 전 12월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을 좀 늦게 봤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능 국어 1교시가 끝나고 PPT가 넘어갈까요? 예. 사진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이제 얼굴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작년에 이제 수능이 딱 끝난 다음에 1교시가 끝나고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어떤 기사였냐? 국어가 쉬워졌다. 국어가 수월해졌다. 학생들이 등급컷은 대략 한 요 정도 나올 것이다. 92, 93 정도 예측했었죠. 요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가 다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모두가 예측했던 등급컷보다 무려 5점 정도가 떨어진 선에서 등급컷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였던 20 수능보다도 더 떨어졌던 등급컷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국어 쉽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도는 월등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호 개정 교육과정 특징입니다. 혹시 1호 개정 교육과정이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느낌 오는 분 있으신가요? 마친 어머님들 계시던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추론입니다. 추론. 1호 개정 교육과정 핵심은 추론형의 문항이 월등히 늘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느낄 때 지문의 길이 분명히 짧아졌죠.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할만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독해가 쉬워졌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어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주로 독서를 예시로 든다면 국어가 어렵다. 왜냐? 독서의 지문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걸 과연 시간 안에 학생들이 읽고 이 내용을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험생이 아닌 민간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 거의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내용들도 막 적혀 있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독서가 길이가 일단 줄었으니까 정보량도 줄어들었으니까 할만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걸 제대로 뒤집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는 이 당시 학생들이 이제 느꼈던 그 감정을 제가 이제 단어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지문을 딱 보죠. 학생들도 알죠. 지문의 정보량이 적고 기존에 공부해왔던 것보다 지문이 수월한 건 맞습니다. 쭉 지문을 읽으니까 올해 수능 좀 대박의 조짐이 확 오는 거죠. 쫙 깊게 느끼고 되겠다 올해. 그 다음에 선택지로 딱 가니까 약간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채점을 하니까 나가리가 됐던 게 이제 작년 수능이었죠.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너무 적확한 표현이라 제가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론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추론이라는 얘기를 정말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텐데 단적으로 기존의 지문의 특징과 이제 변화된 추론형 지문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왕년에 논술 강사 출신이라서 제가 좀 논리적 체계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과거의 독서 지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 신호등이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초록불, 간다, 빨간불, 멈춘다, 주황불, 빠르게 간다.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한 20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하지만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초록불 건넌다라고 거의 그대로 연결되는 일치, 불일치.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사실적 이해라고 평가원은 이야기 하는데요. 이런 사실적 이해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게 기존의 지문 독해 방식입니다. 당연히 수업 자체도 지문 독해 몰빵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1학년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독서 지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지문 읽고 지문이 이해가 되면 정답은 그냥 고를 수 있다. 기계적으로 아주 단순 연결에 불과하다라고 봤던 게 지금까지의 강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성에 런칭을 했을 때 그때가 21학년도 수능을 처음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런칭했던 저의 강좌명이 3단 논법이었는데요. 약간 이름부터 좀 불편하죠? 3단 논법.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1, 2, 3단계가 있다. 3단 논법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연역 논증과 이제 헷갈렸던 학생들이 오해를 살짝 했었죠. 아니 문학을 논리적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문 안에 이제 실제로 시험지 안에 지금까지는 지문 독해 몰빵된 방식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런칭할 때부터가 1호 개정 교육과정을 완전히 변화한 시험이 처음 시작된 해였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했죠. 독서 시험지 안에는 지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문과 발문과 선지 이 세 가지를 봐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문 독해가 선제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다. 특히 이 당시에는 지문과 선택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문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 지문만 이해하면 선택지 판단 충분히 가능했죠. 그런데 변화된 수능은 이렇습니다. 이걸 묻습니다. 초록불 간다. 빨간불 멈춘다. 노란불 빠르게 건넌다. 쭉. 여기까지 자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호등이 20개 나오던 게 신호등이 3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읽을만 하잖아요. 충분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쉽지? 그런데 선택지가 물어보는 건 자, 초록불 간다 를 묻지 않습니다. 초록불 간다가 대체 무슨 의미야? 요걸 묻습니다. 초록불이라는 거 간다. 왜? 사람들이 저 초록불이라는 건 길을 건너도 된다라는 사회적 약속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표시가 바로 초록불이구나. 그래서 가는구나를 묻는 게 추론입니다. 이해 확 되지 않으세요? 요게 이제 추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택지와 지문은 간극이 멀어집니다. 이걸 선택지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 독해가 쉬운데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추론을 모르니까. 이게 1호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지의 변형, 선택지 자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걸 당연하게 이 시험에서의 핵심 변별력은 여기입니다. 근데 워낙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변형된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지문 독해가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변한 건 맞다. 물론 변화는 했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본질은 독서는 독해, 문학은 해석,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포장지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바뀐 포장지가 학생들에게 주는 체감 난이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러한 포장지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등급컷과 변별력이 나오고 궁극적인 학생들의 점수는 어떤 선택지를 골랐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3단 논법에서 요 지문 독해를 넘어서서 지문 독해, 선지 판단, 발문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너희가 정답을 맞힐 수 있다 라고 해서 열었던 게 3단 논법이었고, 이 당시에 처음에 선택지를 강조했을 때는 야매 소리 좀 들었습니다. 다들 지문 다 지문하는데 왜 김재만만 선택지 판단을 얘기하지? 라고 했었는데 2일 학년도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이제는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강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자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인강에서 유일하게 제가 선지 변형의 원리라는 강좌도 열었습니다. 선지 변형의 원리. 제 강의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로 갔을 때 어떻게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의 추론을 판단하게끔 만들어내는가, 저 연결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던 게 저의 첫 해의 강좌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총평 때 제가 왜 학생들이 실제 지문 독해가 쉬워진 건 맞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총평 때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안내를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 시험을 봤었던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첫 해 런칭했던 그 이듬해였죠. 이제 올해였습니다. 올해 개념 강좌부터 사실은 굉장히 그 첫 해보다 아주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줬었고, 특히나 첫 번째 컬이었던 개념 강좌, 그게 기출 분석 강좌고 제가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그 개념 본본 강좌는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의 그 아주 반응이 좋았었던 그런 강의였었죠. 게다가 1호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발표된 지는 좀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연구하고 이제 강좌에 녹이고 교재에 녹이려고 준비했던 시간도 적은 시간이 결코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1호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추론과 변화에 대해서 워낙 그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리고 이 변화의 두려움과 이 변화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사실 이제 2였죠. 올해 6평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래 수능 시험지에 독서 지문이 총 3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올해 6평 때는 갑자기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와버린 겁니다.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왔다는 건 분배되는 문항도 달라지고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지문도 하나가 더 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학생들에겐 타격이 큰 변화가 되는 거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두가 독서 지문 4개가 나왔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 딱 두 부류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낸 평가원이죠. 두 번째가 김재만이었습니다. 제가 4월부터 6월에 평가원 시험을 보기 전에 4월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형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문과 선택지 사이의 간극도 커야 되고, 이 지문의 제한된 정보 안에서 추론형의 문항들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의 3개의 지문에서 가능할까? 그 3개의 지문에서 심지어는 문제가 이번에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문항수도 늘었습니다. 문항수도 더 늘었는데 그 짧은 지문? 그 정도의 정보량 안에서 6개의 문항을 뽑아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낼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지문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문항을 분배하는 게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한 4월부터 모든 OT에 저의 강좌 중간중간에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독서 지문이 는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미리 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서 지문 4개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너희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시간 안배 이런 부분들 다 신경 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댓글에 이제 이런 말이 가장 많았어요. 개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6평 때 독서 지문이 하나 늘어서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늘어서 나왔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댓글에 성지순례 오고 이렇게 이제 댓글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1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었던 방향이 맞았구나라는 그 확신을 느끼게 해줬던 이제 그러한 시험이 또 2022 6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왔었던 방식을 이건 TV 리모컨이구나. 옆에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런칭을 하고 나서도 저희 참된 수강 후기 중에 아주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PPT에 넣어뒀는데요. 아마 브로셔에 있는 수강 후기는 굉장히 짤막한 수강 후기들이 또 예전에 6평 때 발췌됐던 수강 후기들이 들어있어서 이 내용과 또 차이가 약간 있을 겁니다. 워낙 이 정도의 긴 내용들은 또 브로셔에 넣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쪽에 이제 넣었는데 대성마이맥 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의 후기들은 또 여기 넣지 못한 이게 업데이트를 조교가 안 했구나. 이거 중징계를 내려야 되겠네요. 예, 수능 만점자의 후기들도 대성마이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장 언제나 평가원적으로 그러한 시험의 유형에 맞게 이게 말이 추론이라고 해도 추론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논술처럼. 예전에 논술을 가르쳤을 때 논술은 실제로 지문에 없는 정보들, 이 모든 의미와 의도를 추론해서 이 천자를 채우는 게 논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글을 딱 써오면 인간의 글이 아닌 것들을 써냅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스스로 채우는 이 천자조차도 시험이라는 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시험의 일정에 다가갈수록 학생들의 글은 점점 합격자의 글로 수렴합니다. 이건 시험이죠. 아무리 추론형의 문항들이 늘어나고 추론과 비판과 창의의 문항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올해 제가 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수강 후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수강 후기의 내용들이 저는 거의 한 70% 정도가 성적 향상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얼굴로 입덕해서 성적을 얻어나간다. 이런 수강 후기들도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성적을 향상했다, 실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등급 컷이 향상되었다, 등급이 올라갔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고 있고요. 저는 학생들의 그러한 성적 향상을 가능하게 했었던 건 언제나 정확한 방향으로의 학습의 가이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변화된 수능에 대한 이해가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론적인 독해로의 의식적 전환을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의 사고방식이 익숙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수능의 문제를 푼다? 정말 어렵죠. 특히나 이렇게 추론형의 문항이 늘어난 수능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기출 분석을 통한 수능적 사고로의 전환입니다.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특히나 올해 수능만 보더라도 더 이상 반복적인 문제풀이, 많은 문제풀이 양치기 전혀 의미 없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이제 거의 전국적 트렌드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문제를 풀고 여러 개의 문제를 접하는 것을 마치 해결책으로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주 강의가 끝나면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클리닉 자료 잔뜩 들고 갑니다. 주간지라고 하죠. 잔뜩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면 6평 때쯤엔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쌓여서 이제 이 주간지를 외면하고 다른 방식을 그때부터는 또 찾기 시작하죠. 양치기의 방식들, 요걸로는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 근본적인 문해력과 독해력을 요구하는 게 추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고정된 사고방식, 반복적인 사고의 패턴으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 바뀔 게 없습니다. 내용은 바뀌고 내가 푸는 문제, 지문의 내용들은 바뀌지만 사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틀리는 부분들 반복적으로 계속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지점들 중에 하나가, 일단 문학은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특히나 이제 본래 최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성적을 유지해서 수능까지 이제 만점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5등급에서 1등급, 6등급에서 1등급, 적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뭐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생각하니?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김잼마의 강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답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한 오답노트의 내용은 약간 좀 차별점이 있는데요. 일단 무엇을 틀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틀렸고 지금이 6월이든 9월이든 네가 몇 점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는 네가 지금 대체 왜 이 오답을 골랐고 어떻게 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너의 사고를 다 풀어서 적어라 라고 합니다. 저 1번 문제를 여기 있는 학생들 10명이 만약에 틀렸다면 10가지의 틀린 이유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내가 어떤 지점이 부족해서 이것을 틀렸는가를 알지 않고 그냥 해설지를 보고 내용이 요거니까 요게 틀렸네?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해설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강의의 방식이죠. 지문이 있으면 선택지 이게 틀렸네? 그러면 왜 틀렸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틀렸지. 정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첫 해 런칭을 하자마자 이감 모의고사를 대성에서 단독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감의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받고 대성에서 단독 이감 온라인 해설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런칭한 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해설 강의를 맡기시지?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미팅을 했었죠. 근데 그때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이감 온라인의 문항들을 가장 평가원적으로 잘 소개할 수 있는 강사가 누군지를 쭉 서칭을 다 해보시다가 제 강의와 저희 교재를 보시고 가장 평가원적이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래서 이분이 대표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되었었죠. 실제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수능적인 사고를 익히는 것, 그러한 사고를 익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6평이 끝나고 9평으로 가면서 일단 9평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점수 향상에 엄청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9평 때도 1등급 컷이 96, 97 굉장히 높은 점수였어도 거기서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등급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급이 5에서 1, 6에서 1 이렇게 급격하게 향상됐던 학생들을 보면서 사고의 과정이라는 게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역시 올해도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4번째 연사였나요 오늘? 이제 굉장히 피곤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를 갈 때마다 보통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빵빵 터지거든요. 근데 오늘 4번째 앞으로 무조건 3번째 앞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분위기 확 만들 수 있는데 지금 4번째라서 어머님들 눈빛이 지금 유체 이탈을 막 시도하시고 이러셔서 내가 또 날씨가 굉장히 지금 온도도 따뜻하고 또 이제 강사들 열정 때문에 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스크 쓰고.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3시간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막 매일 좀비처럼 다니는지 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님들도 똑같이 힘드십니다. 앉아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가잖아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간중간 열심히 어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포인트들을 열심히 이제 던지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한 10타수 정도 이제 던지면 설명회 때의 돌아오는 웃음의 반응은 보통 7안타? 정도 이제 돌아옵니다. 10타수 7안타. 오늘 약간 상안타 정도의 느낌. 약간 고독해지는데요 지금. 예.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또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이제 문학도 사실은 뭐 동일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70에서 50으로 줄었다가 가장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는 포인트였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왜 줄었을까? 줄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는 작품을 알고 오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에 대한 선이해, 작품에 대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21학년도 9평 만흥입니다. 만흥이란 작품 모르는 학생 없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고요. 심지어 이 당시에 EBS 수특에 그대로 전문이 수록되었고 그 전문이 그대로 시험지로 옮겨갔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얘기죠. 근데 그 많은 문제에서 오답률 1위, 2위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기존 학생들은 EBS를 거의 달달 암기하듯이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내신처럼. 근데 더 이상 그런 내신식의 사고가 통하지 않는 게 바로 변화된 수능이라는 거죠. 그러한 변화된 수능, 그러한 수능에 대한 기출 분석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될 시기가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학습을 무작정 시작하는 것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관리 시스템은 제가 강조하는 오답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면서 매주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고 그 방식들을 체화해 나가는, 왜냐면 제가 똑같이 수업을 해도 어떤 학생은 점수가 1점밖에 안 오르는데 어떤 학생은 점수 50점씩 오릅니다. 동일한 수업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듣는데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냐? 체화의 차이죠. 얼마나 그 수업의 정보들을 내가 가져가고 그 수업을 따라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중을 조금 덜 했든 집중력이 조금 짧든 혹은 가져가는 정보가 조금 적었든 어떻게 이 학생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도 한데요. 본래는 이제 매주 그냥 클리닉, 과제, 주간지를 저도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올 수 있게끔. 근데 이쯤 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스스로라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구나. 스스로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클리닉과 주간지에 독서 문학의 1등급의 사고를 체화하는 방식을 직접 떠먹여줘야겠다. 그래서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자세하고 정교한 그러한 사고의 과정들을 정리해놓은 그런 주간지와 클리닉, 보다 더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된 자료로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12월 말에 처음으로 학생들과 개강을 할 때 요 주간지와 클리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를 직접 놓치는 것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주간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오답노트는 매주 제가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하는 억압과 착취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답노트를 의무적으로 가져오게 하여서 모든 학생들의 사고를 점검합니다. 무엇을 틀렸는지 썼다. 오답노트를 안 하는 것이죠. 왜 틀렸고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사고 그 자체. 제가 거기에 굉장히 천착하는 편이라 그것을 바꾸게 된다면 정말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것이 수능이라는 시험입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의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커뮤니티가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이제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는 이제 대형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1년간 김잼마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 떨리잖아요. 잠깐 뭐라고 썼을까? 딱 들어가 봤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일단 김잼마 강의력은 상타치. 상타치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는지 상타치 모르시면 요새 자녀들과 소통 안 되실 건데 상타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상타치는 최고란 뜻입니다. 최고. 이게 상타치, 중타치, 하타치가 있어요. 네, 그중에 상타치입니다. 근데 상타치 앞에 가끔 쌍시옷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극찬입니다. 최고다, 최고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네, 정확히 쌍시옷이 붙어 있었죠. 강의력, 상타치 이렇게 딱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있었는데 그 학생이 6월에 6평 때 3등급이 나오고 9평 때 3등급이 나오고 수능 때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야 잘했다. 근데 이런 걸 왜 커뮤니티에 써놨지? 수강 후기에 써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봤는데 마지막 문구를 제가 딱 보는 순간 그날 정말 약간 또 고독한 눈물이 딱 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사람이 노잼. 이렇게 써요. 이거 의문문의 목소리 치유가 됩니다, 어머니. 사람이 노잼. 그걸 딱 보면서 1년간 나의 그 노력과 열정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좀 더 재밌어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잼. 이 학생 1등급 안 받았으면 뭐라고 써놨을지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다행이다. 1등급 받았구나. 그랬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 브로셔 가장 첫 페이지에 이제 살포시 MBC 문학마스터라고 또 살포시 얹어져 있는데 혹시 MBC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선을 넘는다. 지식의 선을 넘는 것이죠. 지식의 선을 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넘어야 되는 것이 지식의 선. 그러한 지식의 선을 이제 일상에서 문학으로 넘는다. 그래서 문학 마스터. 이제 문학 마스터로 또 실제로 수능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문학 작품들을 막 이제 가서 이제 강연, 설명 같이 하고 오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거의 전현무 씨 막 빵빵 터지고 거의 제 타겟이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나이 또래가 학생들은 보통 한 2안타 정도, 1안타 정도 나오는데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수요일 저녁 9시에 본방사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왜냐면 그때 나오는 문학 작품이 또 수능에 출제됐었던 문학 작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본방사수를 부탁드리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번 시험 분명히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학생들이 대비해야 될 지점도 언제나 변화된 수능, 변화된 형식이라면 이 룰에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공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이후에 1호 개정교육 말고 그 다음에 1.6으로 개정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서 만약에 내용이 완전 달라졌다. 다시 지문 몰빵이다. 그럼 저 다시 지문 몰빵의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저의 방향, 언제나 제가 수업하는 공부의 방향은 당연히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강의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